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3월이니까 봄을 맞는 느낌이 날 텐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2월의 마지막 출근길인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함이 감돌 텐데요.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노란색 코트를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한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까지 좁혀졌습니다.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먼지가 머물 텐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0.5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0.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 텐데요. 서울은 10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면서 3일절인 내일 오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정순신 아들 논란입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문제로 2대 국가수사본부 자리에서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인 A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끄러운 동문이다. 아버지의 지위를 믿고 가해해도 되느냐. 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 충격적이다라는 반응과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자립형 재학 시절에 동급생에게 수개월간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돼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고요. 이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징계 취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 받은 지 1년 만에 전학을 가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피해에 노출됐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현재 A씨가 재학 중인 학교죠. 서울대학교 입학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씨는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학교폭력 전력이 입시에서 감점 요소로 적용이 됐는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A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2020학년도 정시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100%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학내외 징계가 감점 사유이긴 하지만 수능 점수를 포함한 이 최종 점수가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에 이 학내외 징계 사유가 합격 여부에 대한 당락을 결정짓는 큰 요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 제도상 학교 폭력의 이력이 담긴 이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활용은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입시에 감점 요소로 적용됐는지는 확인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학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는데 가해 학생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다들 이건 뭐야 이렇게 됐죠. 예, 따져볼 일이 많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성인이면 줍줍 가능입니다. 오늘부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의 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해당 시도군에 거주해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굉장히 신청 자격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즉 줍줍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이 1, 2순위 청약 이후에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서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인데요.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해당 개정안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더 자유롭게 청약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요, 이번 제도 개편이 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에 따른 이 소비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은 부동산의 가치보다는 분양 가격이 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미분양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이 무순위 줍줍이 풀리면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크게 몰려서 악성 미분양까지 갈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도 요즘 같은 시세 하락기에 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무순위여도 청약이 마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대책이 규제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는 부동산 대책이 규제 완화 이렇게 갑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이 고의 교통사고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서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해 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7살 B씨 등 이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이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이 차선을 이탈한 차량으로 치우친다라는 점을 노린 건데요. 이후에 합의금과 수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고요. 허위로 입원한 뒤에 병원비를 받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이 보험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이른바 끼워넣기 하는 방식의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8년 동안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총 252회에 걸쳐서 합계 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주 교묘하게 또 허점을 노려서 교통사고를 내다 보니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이게 고의로 낸 사고인지조차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교통 관련 보험 사기 사건은요, 보통 보험사에서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이 일각이 뭔가 보험 사기가 의심됩니다라는 보험사의 신고 접수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요.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일당은 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 보험 사기 특성상 한 건씩 수사에서는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을 묶어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이 사고를 40번, 50번 낸 주범들을 중심으로 수사한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의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이용한 게 이제 곧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한 건데 그럼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법규를 좀 잘 지키는 그렇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환절기에는 더 우리 건강에 바짝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건강 정보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해줄 선생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그리고 한지민 내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지민 선생님 아침에 이제 적응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근데 사실 저번 주에 하고서는요, 굉장히 이제 검진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오. 그랬더니 아침이라서 그런가, 얼굴이 너무 빵떡처럼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아니, 저는 진짜 평생 본 제가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많이 뵀잖아요. 가장 예쁘시고, 날씬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다음에 미혼이라고 썼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사방에서 욕심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한지민 선생님처럼 이제 젊은 분들은 미용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제 중년 여성들 또 중년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이어트의 의미가 이제 건강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자, 이제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일까? 오늘 주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탄수화물 중독 탈출,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겁니다. 네,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 할 텐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살을 15kg 정도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겸 배우 배도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사전에 분장실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어쩜 이렇게 쏙 뺐어요? 몇 킬로 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농촌 드라마 할 때 네. 한 94kg 예. 네. 그 정도 나가다가 그래, 예. 제가 사진 나오고 15kg 있죠. 정도 오. 아, 저 사진은, 요런 모습이거든요. 약간 둥그스름한. 네, 저건 아주- 그래도 조금 빠졌을 때네 저게. 네. 네. 배가 아주 흐뭇하시네요. 저건 일일 드라마 할 때. 네. 아, 야, 그럼 진짜 많은 드라마 출연하셨잖아요. 무인시대라든가. 300작품 넘은 다음부터 저 때가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예, 뭐 아니 산 넘어 남촌에는 네, 상도도 출연하셨고. 야, 15kg를 뺐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빼신 거예요? 뭐 단기간에 뺀 건 아니고요. 그때 그 농촌 드라마 할 때는 마음이 편해가지고 네. 아, 살을 쪄도 되는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장군 역할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게 뒤뚱뒤뚱하고 막 공중 날라야 되는데 몸이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독한 마음 먹고 1년 동안 꾸준히 축구하고 자전거 또 조깅 그리고 이제 그 계단 오르내리기 뭐 이런 것을 아, 운동으로 계속해서 하셨네. 꾸준히 했죠. 네, 1년이라는 배도환- 시간 동안. 네네. 배도환 씨 골프도 하면은 첫사랑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네. 네,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인가?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97년 4월에 끝났죠. 네.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시청률 어마무시한 시청률. 한국 기네스북에 65.8%로 어. 그때 그 네. 기네스북에 제가 그걸 타러 가는데 제가 대리 수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스타로 가장 부각된 인물로 뽑혀가지고 감독님이 저보고 타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책이 기네스북이. 그렇군요. 근데 저는 배도환 씨 보면 놀라운 게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그걸 유지하고 계신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연세도 살짝 이제 높아지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옛날 첫사랑 때보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때를 회상하면은 지금 뭐 꽃중년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살을 한번 빼고 나서 네.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오늘 그 비법을 꼭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긴장의 순간을 딱 놓치면은 금방 불어하는 거 정말 일도 아니거든요. 드라마 같은 게 이제 들어오면 저는 살을 찌고 빼는 게 네. 거의 10kg는 왔다 갔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아까 첫 번째 비결이 운동 열심히 했다는 거 하고 네. 식단 관리는 안 하셨어요? 식단을 했죠. 같이 식단을 해야지. 안 하고선 저는 밥이 아주 어. 어머니가 하도 고봉밥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식단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아버님이 또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이 그랬군요. 근데 사실 이 멘트는 너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런 멘트거든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족력이 있어서 또 주의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건강 관리를 좀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뭐 저 드라마 때문이었. 아까 드라마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그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처음에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셨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러지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풍으로 가면서 치매로 해서 네 번째 쓰러지니까 그때는 이 팔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지셔가지고 아이고.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뇨 관리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예, 어머니도 아무래도 아버지하고 식습관이 같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는 안 걸리셨는데 이제 최근에 한 70살 넘어가시면서부터 그게 이제 오셔가지고 당뇨가 좀 심해지셨죠. 그래서 네. 응급실에 3번 실려가실 정도로 이제 가시고 그 쓸개를 떼어내셔야 된다고 아, 그래요. 후유증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급성 담관염 예, 그런 게 걸리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다가 네. 어머니를 이제 모시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결혼을 너무 하라는 소리를 네. 너무 자주 하셔서 제가 여기 어머니 마음이야 그렇죠. 예, 지방정이 날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잠시 나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 쓰러지는 분을 아유 이제 내가 어머니 모셔야겠다 그래서 다시 4년 동안 밖에 있다 들어왔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한 5, 6년 또 계속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승아 선생님 궁금한 게 어머니 아버지 다 당뇨시면은 그 가족력이잖아요. 훨씬 더 그 자식도 혹시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에 주로 발생하고 유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치해 두고요. 자,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인병을 유발하는 우리 당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 2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보다는 가족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하고 가족력이 좀 다른 부분이죠. 가족력은 식습관이 갖고 이러니까 생기는 건 것 같아요. 그죠? 비만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비슷한 걸 먹고 또 운동을 안 하는 가족들은 다 같이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 아빠가 비만이면 아이도 비만이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날씬한 그 집안에 가보면은 밥공기 자체가 좀 작아요. 자꾸 냉장고 열어보면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텅 빈 구석이 굉장히 많고, 근데 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 집안에 가보면은 여기저기 먹을 게 너무 널려져 있고요. 반찬도 막 그냥 12첩 만상에다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고, 과자 먹으면서 같이 TV 보고 뭐 이런 그 습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학계에서는요, 당뇨병이 부모님이 두 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당뇨가 될 확률이 20에서 30% 정도고요. 만약에 두 분이 다 당뇨라고 한다면 자녀가 당뇨가 될 확률이 40에서 50%까지도 봅니다. 아까 부모님 얘기해 주셨는데 배도환 씨도 네, 지금 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예. 당뇨라면 좀 제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러지셨기 때문에 계속 18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또 일어났다가 또 다시 또 쓰러지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당뇨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박사가 될 정도로 예민했어요. 그래서 저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당화혈색소가 6.4까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당화혈색소가 6.4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 저희가 보통 당뇨를 진단할 때 보통 공복혈당을 보잖아요. 이 공복혈당은 그때 딱 찍었을 때 혈당이거든요. 근데 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3개월 동안 내가 당을 어떻게 조절했냐. 3개월 동안에 내 몸의 당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상일 때는 4에서 5.6%까지가 정상이고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6.5가 넘어가면 당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4면은 거의 이제 당뇨 거의 전 단계. 그리고 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알고 전 단계도 아주 그 병하고 맞아요. 그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제가 아주 좀 예민한 거예요. 그 저기 병으로 가면은 뭐 나중에 당뇨발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절박하니까 네. 무지무지하게 이 체중 관리니 뭐니 그래서 신경을 쓴 거죠. 아니 배도환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배도환 씨를 살찌게 했는지 그 주범. 저 그것만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뭐 제가 좋아하세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나? 저는 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무덤 밥으로 고봉밥. 많이 드시라고 옛날에 흰쌀밥을 이렇게 뭐 현미 뭐 곡식도 이렇게. 근데 저희 세대는 밥을 남기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맞아요. 쌀 한 톨이 얼마나 끝까지 귀한.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 네. 그게 버릇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밥인 것 같습니다. 또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요? 술은 먹되 술을 먹기 위해서 먹은 적은 없어요. 그냥 안 먹으라면 1년 내내 안 먹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먹는데 한 번 먹으면 6시까지 가죠. 식사하시면서 반주를 약간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반주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밥을 이렇게 고봉밥을 드셨으면 탄수화물 쪽 계통인 것 같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쌀밥이 소울푸드죠. 소울푸드. 네, 밥심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소화 안 되고 이럴 때 그냥 물에 착 말아갖고 김치 한 쪽. 예, 그리고 따끈따끈한 그 이밥이라 그러잖아요. 이밥에다가 뭐 김 하나, 예. 달걀 프라이 하나면은 정말 근사한 밥상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거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요. 네. 밥만 먹으면 이상하게 확 그렇구나. 올라가는 거죠. 쌀밥만 드세요?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부유층 같지만 오. 쌀밥을 많이 먹었죠. 저희 조금 쌀밥 먹는 집 살았습니다. 부잣집이에요. 이제는 쌀밥에서 좀 다른 종류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나면 꼭 디저트를 그렇죠. 여름이면 옥수수, 겨울이면 군고구마, 그리고 평상시에는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한 조각 맞아. 뭐 이러잖아요. 네. 밥 배따르 빵 배따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렇게 디저트도 챙겨 드시고 빵도 드시고 그러는데 이제 외국 분들이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다 그래요. 왜요? 사실 우리들한테 아주 일상적인 건데, 우리 이제 제가 한번 메뉴를 말씀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떡라면에 김밥 한 줄. 이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이건 제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라면 다 드시고 나서 또 밥에다가 그 국물에다가 또 밥 한 공기 말아 드시면 맞아요. 너무 맛있지. 속이 풀리잖아요. 저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 먹고 밥 말아 먹어야 돼요. 네. 그 예전에는 또 그걸 라면에 김밥 먹잖아요. 거기다 또 밥까지 추가해서 그렇지. 맞아. 그렇죠. 국물까지 다 네. 완전히 싹싹싹싹. 튀김도 먹고. 예, 지금 뭐 같은 순대 특기 또 라볶이 만두 먹고. 그것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그러고 완전 나서 또 탄수화물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제 디저트로 밥을 볶아 드시거나 이렇게 드시고 나서 뭐 케이크나 커피 뭐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뭐 탄수화물이 아니라 탄 중독이다. 그럴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전부 탄수화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볶음밥에 진심일까요? 저는 삼겹살만 먹어도 사실 거기다 밥 볶아 먹고 떡볶이 먹어도 국물에 밥 볶아 먹고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지. 정말.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거기다가 밥 볶아 먹고 다 밥 볶아 하잖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네, 맞습니다. 진짜 저도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볶아 먹는 것도 볶아 먹는 거지만, 뭐 튀김, 김밥 이런 거랑 같이 먹게 되면 또 먹고 계속 먹게 되면서 탄수화물 중독으로
식으로 결국에는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진짜 너무 맛있죠, 떡볶이. 아, 저런 화면 나오니까 다 즐거워지잖아. 막. 너무 맛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점심 이게 메뉴 정해졌다. 탄수화물 섭취가 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먹은 이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몸에 흡수되면서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 즉 당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당 자체는 우리 몸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 것을 당기게 만드는 음식에 대한 욕구,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또 탄수화물 섭취를 했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엔도핀이 분비되면서 뇌에 자꾸 자극을 줘서 탄수화물 섭취를 점점점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독이 되게 되면 다른 중독 증상하고 똑같이 중독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금단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서 혈관을 녹슬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 뭐 당뇨, 뭐 고혈압, 이런 심장병 이런 것들이 더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또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을 소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효소를 움직이는데 칼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칼슘이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디일까요? 아니, 뭐 칼슘 하면 뼈죠. 뼈 아니에요? 뼈? 네, 맞습니다. 자, 뼈를 만드는데 이렇게 써야 하는 소중한 칼슘이 이 다른 곳에 쓰이면서 우리 뼈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우리가 골다공증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런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이 탄수화물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뭐 밥 먹으면 꼭 빵 먹고 싶고 빵 먹으면 빵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중독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김정 교수님? 네, 한국이 이제 뭐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을요 하루 열량 기준에서 55에서 65% 정도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요. 65세 이상의 성인 남녀 섭취 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72.1%를 섭취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76.4%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노년층으로 갈수록 탄수화물에 대한 그런 중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또 놀라우면서 좀 충격적이네요. 중장년층의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소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실 라면에 김밥, 이 공깃밥 조합을 생각하면 이 하루 그 탄수화물 70%를 이걸로 채운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식습관을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스스로 탄수화물 중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지만요. 오늘은 제가 3가지를 딱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판넬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오후 3시에서 4시가 되면 달달한 게 먹고 싶다. 두 번째,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당이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 세 번째,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여기에 이제 딱 맞다 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게 영향이 있어요. 배도환 씨는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옆에가 좀 빠지는 것. 그리고 제가 머리가 워낙 얇아요. 네. 얇아가지고 무슨 여기가 이렇게 호엉하게 빈 것처럼 네.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저 아까 뭐 어지럽다? 예. 핑 도는 거. 예, 핑 도는 거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1번 공감. 정말 3, 4시쯤 되면은요 알람 맞춰놓은 것 같아요. 내가 당 떨어진다고 우스갯소리 하더니 진짜 정말 그쯤 되면은 너무 이게 달달한 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콜릿 같은 거, 사탕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집어먹게 되고 진짜 정확하게 3, 4시쯤 되면은 단 게 정말 땡기더라고요. 직장인들한테는 서너 시가 간식 타임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딱 당 떨어지는 사다리 시간이잖아요. 타서 우리 막 분식시켜 맞아요. 먹고 뭐 빵 사 먹고 회사 매점이 이렇게 붐빌 때가 딱 그 시간이잖아요. S도 그랬어요? 아나운서실에서 다 그 시간
시간쯤 되면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 과자 먹고 뭐 네, 간식 먹고 그런 타임이었어요. 뭐 에미나이스나 비슷하구나. 네. 단 거 생각나는 딱 그 시간인 맞아요. 거죠. 그때가 사실. 네, 우리가 당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혈당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 진짜 저혈당이 아니라 가짜 저혈당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짜 저혈당 네. 증상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를 만약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빨강색으로 혈당이 쭉쭉 오르는 데가 보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쭉 올리면 그거를 혹 떨어뜨리려고 인슐린도 또 확 오릅니다. 그럼 인슐린이 확 올랐기 때문에 혈당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또 다시 저혈당처럼 훅 또 빠지는 거죠. 그럼 내가 배고픈가? 이러면서 또 더 먹게 되고 다시 또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또 치솟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혈당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탈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탈모. 아까 배두한 씨도 여기 빠진다고 그랬죠. 예, 선생님, 저는 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탈모도 좀 있는 것 같고. 저 증상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 그러니까 이 금단 현상 비슷한 그런 게 일어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코카인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비교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 활성화되는 부분 자체가 탄수화물이라든지 코카인 좀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시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뇌에서는 이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하게 되고요. 탄수화물이 떨어지게 되면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 도파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는 자꾸 도파민의 어떤 쾌락을 좀 찾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하려고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독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요,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자꾸 마약하시는 분들도 마약을 더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중독이 나타나시게 되면 탄수화물 자꾸 찾으시게 되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게 마약과 비슷하다면 그러니까요. 탄수화물을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독이라는 말이 맞네요. 밥을 먹지 말아야겠는데. 진짜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아니 그냥 뭐 쌀, 빵, 면 다 좋아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걸 중독됐다라고 표현하지는 그러게요. 않거든요. 뭐 자주 먹는다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보면은 크래커 보이시잖아요. 네, 네. 이 크래커로 얼마나 내가 탄수화물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크래커 하나로 탄수화물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면 어떤 크래커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래커라고 상상되는 딱 그 정도 그걸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막 거기 당이 발라 있거나 아니면 막 초콜릿이 달려 있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시중에 파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브랜드는 밝힐 수 없지만 네. 이걸 가지고. 한 크래커. 네, 요거를요, 크래커를 한번 드셔가지고요, 단맛이 날 때 딱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 먹고 씹다 보면 단맛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약간 짠맛 나는 거 아닌가? 이거 두 개 다 먹어요? 네, 하나 드시고 또 드셔보시면서요, 예. 요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단맛이 난다, 요렇게 하면 그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단맛 나는 크래커가 아닌데. 먹다 보면은 아마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미 벌써 시작했어. 드셨어요? 근데 짠맛이 나는데? 저희가 단맛이 꽤 난다 할 오래전부터 먹고 때가 있는데 있으실 안 거예요. 나는데? 짠맛 나. 이제 단맛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짠맛인데.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먼저 끝맛에, 이제, 예, 느껴져요. 저안 맛이 또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짠맛 나죠? 네. 그냥 아무 맛이 없는데요? 아니요, 약간 달달한 기운이 있어요. 난 지금서 근데 꽤 된다. 내 난 혀가 지금서 죽었나? 한 10초 정도. 근데 단맛보다 짠맛이 더 나서. 네, 요거를요, 인제 나네요, 인제. 이제 나기 시작하세요. 저도 지금 이제 단맛이 좀 나요. 근데 우리- 좋은 건가요? 이 정도면 우리 꽤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맞아요.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충 저희가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초에 따라서
14초 이내로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 단맛이 나는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는 안전한 겁니다. 14에서 스스로가 안 좋은 네, 거구나. 14에서 30초까지가 이제 약간 위험한 거고요. 30초가 이상이 될 때까지도 이 단맛이 안 느껴진다. 네. 이거는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독이야. 오랫동안 이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탄수화물을 먹고서 이게 당으로 취한 데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자주 아침 방송 끝나면 가가지고 커피에다가 케이크나 뭐 이런 걸 먹어요. 맞아요. 어? 중독이네요. 중독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딱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단맛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당이 포함됐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그게 뭐 당으로 변환된다 이런 얘기는 얼핏 들어본 것 단당류를 같아요. 변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 박사님.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거는 결국에 단맛 중독이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미국의 한 이제 그 유전학자가 요거를 개발을 한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인데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치환되고 요거를 느껴지는 시간을 확인을 해서 탄수화물의 중독 유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소화가 이제 입속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아밀라제라는 이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당분을 느끼고 이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단맛을 빨리 느꼈다면 이 당분이 충분히 충족이 빨리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맛을 느끼는 게 느렸다. 조금 오래 씹어도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돼서 이 탄수화물 중독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탄수화물도 뭐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누기보다는요, 우리가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체내 흡수가 빨리 되는 것을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 흰 설탕 같은 경우에도 이 단순 탄수화물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공해서 만든 뭐 초콜릿이라든지 케이크, 빵 같은 것들도 이 단순 탄수화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합 탄수화물은 뭐예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박스채로 고구마부터 사 먹잖아요. 제가 그거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이 고구마를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이 고구마를 또 쫙 그냥 벗겨가지고 구워요? 그걸 아니 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삶아가지고 네. 그걸 이제 공깃밥에다 넣고 숟가락을 으깹니다. 야, 으깨고 먹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것도 약간 좀 식혀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훨씬 더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아우, 지금도 들어봤어요. 먹고 싶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식사 조절하실 때 고구마로 대체를 해서 드시는데 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고구마 보통 100g 안에는요, 35에서 45g 정도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를 드시고 나서도 소화가 천천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고구마 외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콩류도 속하고 있는데요. 강낭콩이라든지 뭐 녹두, 완두콩 같은 경우에도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네, 강낭콩의 경우에는요, 탄수화물이 3, 또 단백질이 1 정도 들어있고요. 녹두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4, 단백질 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또 단백질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이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단백질만 많다라고들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채소류 중에도요,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채소류들이 많고요. 또 지금이 딱 제철인 해조류, 뭐 지난주에도 우리 매생이로 죽 끓였잖아요.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뭐 톳 이런 해조류에도 식이섬유와 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모든 음식에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야, 돼? 그럼 완전히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이거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걸 다 법으로 금지해야 돼. 옳습니다. 네, 뭐 탄수화물 중독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까 복합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제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에 무리가 이제 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겠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뭐 해조류, 콩 이런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고서 이게 부족하다고 빵이나 뭐 쌀, 설탕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이 단수 탄수화물도 함께 드시게 되면 이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식사 전보다 이제 혈당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도 분비가 되면서 이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좋아하고 탄수화물 좋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중독 상태가 되면 당 올라가고 당 올라가면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을 부르고 야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늘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은 맛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재용 아나운서 빵 늘 정말 맛있어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저는 또 면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좀 덜 먹을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문가 선생님들 4분을 모신 거잖아요. 네. 특별히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제일 쉬운 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을 잘 자기입니다. 기본이죠. 너무 교과서적이죠. 이게 되냐고요. 잠을 잘 자는 사람한테 쉬운데 잠 오늘 못 2시간밖에 자는 못 잤어요. 이거 생방. 거의 못 잤어요. 이렇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실제로 잠이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땡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10대 93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이 수면 패턴이랑 탄수화물 섭취량과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6시간 30분 잔 그룹, 그리고 9시간 30분 잔 그룹,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6시간 30분 잔 그룹이 탄수화물도 더 많이 먹고, 설탕이 섞인 그런 이제 음료수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먹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설탕을 12g 정도 더 먹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요. 잠 못 자고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단 거 더 땡겨요. 커피에 막 더 설탕 생각나고. 넣고 막 프림 넣고 그런 거 막 땡기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죠. 또 거기다가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또 뭐 탄수화물을 또 부르고 해서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스트레스로 따지자면 의사 선생님들 그분들이 인턴 때 최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혹시 그때 살찌지 않으셨어요? 저는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도 없어갖고 사실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왜 액상 과당 있잖아요. 커피에 시럽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고3 때 살 제일 많이 쪘잖아요. 맞아요. 단 거 잘 먹고. 그리고 아까 잘 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자려면 탄수화물 배불리 먹고 자는 게 최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에 백상아 선생님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라를 권해드립니다. 물. 자, 우리가 이제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짠 음식이나 우리 탄수화물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다음 방법은요. 사실 이렇게 살짝만 바꾸어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소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방법만으로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요. 제가 준비한 비법은 식사를 먹는 순서를 바꿔라. 먹는 순서를 바꿔라. 어떻게? 네, 사실 이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먹는 순서를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해서 채소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그러면 씹는 속도도 어떻게 보면 천천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기라든지 생선 등의 단백질로 어느 정도 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만감이 느껴진 상태
상태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섭취하는 양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국 먼저 한 숟갈 따고 먹. 밥한번 먹고. 이거거든. 근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번에 배우상 선생님. 네, 저는 준비한 것이 무조건 많이 움직여라입니다. 네. 움직임 자체를 많이 하게 되면 뇌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자체를 좀 억제하실 수 있고요. 또 기분 좋은 엔도르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4분 정도 집중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리 바빠도 4분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배워볼까요, 선생님? 배도환 씨하고 저하고 네, 나와서 앞으로 나와보실까요? 네. 그래. 4분 운동법입니다. 아, 제가 또 4분 정도야 뭐. 운동이라면 그게 될수 있죠. 자신이 있죠.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일단 4분 정도 운동하시는 것은 사실 고강도 간헐적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에서 스포츠 생리학자였던 타바타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스케이트를 하시는 분들의 기록 단축을 위해서 발생했던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 자체가요. 첫 번째 한 20초 정도를 고강도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초 정도 쉬시는 거. 요거를 운동 자체가 한 세트가 30초 정도가 되시잖아요. 네. 8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4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 타바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독이 됐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고강도 운동을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고강도라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보고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 해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아주 가볍게 하시는 줄넘기 운동이니까 우리 줄넘기 할 때 자세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왼쪽으로 2번 뛰어주시고 오른쪽 2번 왼쪽 하나, 2번 하나 둘 이렇게 뛰어주시면 줄넘기 너무 운동이 쉽다. 아유 간단하시죠. 네. 줄은 안 들고 하는 거죠, 줄넘기? 줄을 안 들게 하시면 네.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해보시고요.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하고 나셔가지고 크로스 크런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스쿼트 한쪽을 하시는데 발을 약간 넓혀주시고요. 귀 옆에다가 손바닥을 대주세요. 그래서 일단 스쿼트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왼팔과 오른팔을 닿게 해주는 겁니다. 왼팔 무릎과 네, 오른쪽 무릎이 다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반대쪽 내려갔다 올라오시면서 반대쪽. 이때 허리를 정확히 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배에 자극을 좀 가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요. 스쿼트를 하시는 건데 세 가지 동작에 트라이 스쿼트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스쿼트는 넓은 와이드 스쿼트를 하시는 거니까요. 앞에 팔을 모아주시고 와이드 스쿼트를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서 간격을 좁혀서 보통 스쿼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좁은 스쿼트를 하시고 3단계 스쿼트네요. 예, 그래서 트라이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 해주시고 보통 스쿼트 하시고 그다음에 좁은 스쿼트.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세 가지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동작은요. 점핑잭을 약간 응용한 방법입니다. 점핑잭은 뛰는 방법인데요. 뛰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양팔을 뻗어서 위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자리를 모으시면서 바닥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터치. 왼쪽부터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전신 운동인데 진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무릎이 아파. 동작이 좀 힘드시죠? 고강도 운동을 아이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고강도 운동인데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음악을 틀고 빠르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게 되면 20초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하실 때는 좀 숨을 헐떡이실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초 정도 휴식을 하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몸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탄수화물 태우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운동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한대요. 네. 누군지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이곳, 참고로 국가대표 훈련장 아니고요. 축구에 열정을 쏟는 수많은 사람들 중 오늘의 주인공이 숨어 있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배우 배도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재치 있는 입담과 맛깔나는 연기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배우 배도환 씨입니다. 그런데 주말 아침부터 여기서 뭔 축구를 하고 계신 거요? 아, 예, 저희가 연예인 11 축구단이라고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한 9시쯤 모여서 12시 반까지 차고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차가지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네, 실력이 딸려서 못 됐죠. 그래서 배우가 됐습니다. 제 경기하는 거 좀 봐주십시오.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린 시절부터 공을 차며 축구 선수를 꿈꿨던 배우 배도환 씨. 비록 축구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60이 된 지금까지도 선수 못지않은 실력과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자랑한다네요. 뭐 멘트로는 거의 호날두급입니다. 축구를 못한다는 거지? 아니요. 축구 잘하죠. 왼발이 굉장히 날카롭고 멘트도 굉장히 날카롭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의 이제 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 팀 유니폼을 입고서도 또 한 번 더 뛰시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요. 맨날 힘들다 하셔도 또 계속 뛰세요. 또. 매주 주말이면 쉬지 않고 늘 운동장에 나온다는 배우 배도환 씨. 이렇게 축구에 열정이 붙은 이유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상의 위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당이 밥 먹었을 때 한 180 정도 나왔거든요. 축구했더니 118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죠. 축구가 이렇게 당에 좋은 거예요. 당뇨에. 하나 달아가지고 24시간 실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배우의 길을 걷게 되며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했던 배도환 씨. 거기에 가족력까지 더해져 당뇨병이라 하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는데요. 그래서 그가 다시 찾게 된 것이 이 축구랍니다. 나이스 패스. 고맙습니다. 축구 한번 뛰고 이렇게 땀 한번 쫙 흘리시면은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니 뭐 날아갈 것 같죠. 거기다 골까지 넣으면 일주일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거 또 기다려줘요. 다음 주가. 배도환 씨의 활기찬 중년에 요 축구가 한몫하는 것 같네요.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난 뒤 먹는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동료들과 식당을 찾은 배도환 씨. 오늘의 메뉴는 따끈하고 얼큰한 동태탕이네요. 야, 이 쌀밥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엄청 안 좋은 거야 이게. 응? 요 정도만 먹어. 처음에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흰쌀밥을 먹고 당뇨가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 동료들한테 조금 덜 먹으라고 제가 권하고 있는 거예요. 혈당 조절을 위해 흰쌀밥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노력도 빼놓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한번 가. 그리고 식사 후 꼭 체크한다는 혈당 수치. 158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2시간. 밥 양을 반으로 줄였음에도 혈당이 치솟았는데요.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발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발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을 주더라고요. 백내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버님도 이제 그걸로 백내장도 오셨고 고혈압에 중풍에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게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배도환 씨는 혈당 조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 나왔어. 아이고 알았어. 어떻게 오늘 한 골 넣었다. 이렇게 힘든데 진짜 잘 넣네. 제 얼굴하고 붕어빵인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배도환이 엄마 한웅자예요. 정말 내숭. 아침부터 고된 운동으로 피곤할 만도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다리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챙기는 도환 씨. 엄마가 지금 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 한 바퀴 쓱 걷는 것도 못해? 주사하고 약에 자꾸 수시로 걸어줘야 돼. 운동하라. 우리 나가서 산책 좀 한번 하자. 응? 여기 얼마나 좋아. 공기도 맑고 최고지 뭐. 어머니 다리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며 산책에 나섰습니다. 두 손 꼭 잡고 산책을 즐기는 도환 씨와 어머니. 울려가지고 아픈 거야.
좋은데 그냥 짝이 없으니까는 이제 조금 허전하지. 그래도 예, 아까까지는 짜증 많이 얘 냈는데 보기가 그냥 미안하고. 노니까 기분이 좋대. 아들 낳길 잘했다. 난 여자하고 이렇게 손 잡고 걸어가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하라니까 며느리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아들이 당뇨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족력 때문이 아닐까 항상 걱정이 많다는데요. 자나깨나 아들 걱정.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엄마 이제 운동하고 왔으니까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오늘은 내가 특별한 또 맛있는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호강할 일만 있다. 다리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대신해 도한 씨가 저녁 밥상 차리기에 나섰는데요. 특별하고 맛있는 밥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때 씻은 쌀이로 정체불명의 곡물을 섞는 도한 씨. 아, 예, 이게 저기 카모트라고요. 이게 혈당하고 다이어트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죠. 왕의 곡물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곡물 중 영양소 으뜸이라는 카무트. 특히나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도한 씨 역시 혈당 관리에 카무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도한 씨표 저녁 밥상. 카무트 밥과 맛깔스러운 밑반찬. 어머니에 대한 사랑까지 듬뿍 담았답니다. 밥 잘 됐지? 한번 먹어봐. 그래 밥이 잘 퍼진 것 같아. 어때요? 맛있어. 아드님이 해주신 밥맛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사랑의 힘으로 당뇨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는 배도한 씨와 어머니. 당뇨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뭐 열심히 운동하고 그 관리 잘하셨는데 특히 그 인상적인 게 아까 그 카무트밥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죠. 흰 쌀에 카무트를 섞어서 드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GI 지수라고 하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곡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GI 지수를 나타내는 표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야, 백미가 73, GI 지수가 엄청 높네요. 아니 몸에 좋다고 알려진 귀리하고 현미가 55, 68. 그러니까요. GI 지수 네. 굉장히 높네요. 근데 GI 지수가 40인 게 카무트예요. 이게 그러네. 아까 VCR에서도 배도환 씨가 해서 드셨는데 네. 가장 낮거든요. 네,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요, 6,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주식으로 먹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원시 곡물이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6,000년 전에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배우상 선생님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 가시면 피라미드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정말 많은 보물들이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정체불명의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 곳에 이런 씨앗을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캐나다로 가지고 와서 발화를 시키고 키워봤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무트입니다. 야, 왕의 곡물. 예,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왕의 곡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곡물이라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보물들하고 같이 넣었다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죠. 보물이네요. 그냥. 네, 그렇죠. 뭐 얼마나 대단할까라도 또 이제 학자들도 많이 궁금해했을 텐데요. 그래서 한 연구를 한 실험이 있는데요. 카무트에 있는 단백질 함량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백질은 100g당 14g이 들어 있었는데 이 수치는요, 백미는 6.5g, 또 현미는 7.5g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데 아니 이 카모트에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어쩐지 제가 카모트 먹을 때 이 고기 씹는 식감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건강한 이 모습이 바로
비결이 있었네요. 지금 밝혀졌어요. 맞습니다. 이 카무트는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 총 한 18쪽의 아미노산이 좀 들어있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총 한 53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요. 50가지 건강한 식품 중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도요. 10가지 고대 곡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카무트를 꼽은 상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소가 아주 많은 곡물이네요, 이게. 저는 이 카무트를 먹을 때 저는 마치 제가 황제가 된 느낌이에요. 왕의 국물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우주여행을 할 때도 이 카무트는 꼭 가져가고 싶어요. 화성이나 이런 데 제가 이사를 가더라도 네. 이거는 꼭 가져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왕들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데 어떤 성분이 이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카무트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무트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이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을 다량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가 어려운데요. 저항성 뭘 전분. 좋아하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때 먹는 뭐 백미나 빵이나 뭐 과자 이런 것은 뭐 일반 전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카무트에 들어있는 것이 저항성 전분입니다. 좀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일반 전분은 위에서부터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 속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쉽게 소화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소장에서 바로 대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장의 노폐물까지 함께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도 이제 혈당이 잘 올라가지가 않고요. 또 체중을 또 쉽게 늘리지 않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으로 쌓일 시간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의 정도를 한번 살펴봤더니 백미에는 약 1.2g이 함유되어 있고요. 현미에는요 1.7g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카무트에는요 무려 17.7g으로요. 백미의 15배, 현미보다 약 10배가 높았습니다. 와, 저항성 전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카무트 밥을 먹은 후에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낮아진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네.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카무트가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카무트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 그리고 크래커를 먹게 했는데요.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랑 LDL 콜레스테롤, 인슐린,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인데 그 외에 다른 효과도 있습니까? 셀레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정력도 높여주고요.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면역 능력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100g당 마늘에는 약 14.2 마이크로그램, 또 현미에는 23.4 마이크로그램, 보리에는요 37.7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요. 카무트에는 69.3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이 정력과 탈모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좀 설깃하는데 법적인 총각이시잖아요. 이제 법적인 유부남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성분. 맛이 있어야죠. 이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좋아요. 없으면 못 먹으니까 맛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요 카무트밥 카무트만 드셔도 굉장히 쫄깃하고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자주 먹고 있는데 이 카무트밥을 조금 더 편하게 먹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카레를 좀 곁들여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 밥으로 짓기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쌀이랑 카무트를 1대1로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물의 양은 1.5배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취사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바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네. 그냥 일반 취사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일반 취사 누르시면 돼요. 오. 네, 그래서 보통 밥 하시는 것 같은 요령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카무트 같은 경우에 쌀을 섞지 않고 요것만으로 밥을 지으시면 저는 이제 샐러드 먹을 때 요 카무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뿌려 드시기도 하고 네. 누룽지를 만들었다가 요거트 같은데 섞어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곁들이 좀 카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이런 고기들은 후춧가루 뿌리고 우유를 좀 부어가지고
고기의 누린내를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우유 재워두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재워둬야 돼요? 한 15분 가량 재워두시면 이제 누린내를 충분히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우유가 살코기 살짝 위주로? 남아 있죠. 네네, 살코기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는 야채는 냉장고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쓰시면 되는데 오늘 기본적인 재료 당근, 양파, 감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드는 방법은 보통 카레 만드시는 요령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버터를 넣어요? 네, 버터나 뭐 올리브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아까 재워놓았던 고기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렇죠. 감자를 좀 미리 넣어야 되죠, 익히려면. 네네. 그리고 당근, 양파는 조금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볶아주시게 되면은 끓이면서 잘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은 살짝 또 매콤한 맛을 내고 마늘의 풍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어서 카레에도 볶아줄게요. 마늘을 넣는군요. 네, 마늘 넣어주면은 왜 우리가 갈릭 토스트 먹을 때 끝에 좀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마늘 매운맛은 소스죠. 없어지고, 네네.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까지 넣어주시고. 아, 근데 향이 정말 좋네요. 진짜. 버터가 들어가서.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량의 물을 넣어주는데,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주시고 재료들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예, 되는군요. 끓여주세요. 그리고 재료가 어느 정도 한 70-80% 익으면 그때 카레가루를 잘 개가지고 넣고 후루룩 한번 끓여내시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카레가루를 넣으시면 재료들이 쉽게 무르지 않고요. 고기가 좀 질겨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여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미리 이제 취사를 해왔거든요. 네. 카무트밥을 지어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잘 됐는지 지금 취사 버튼 누르고 처음 여는 거예요.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죠. 기대됩니다. 잘 됐겠죠? 뭐. 아. 색깔도 이쁘다. 그렇죠. 맛있다니까.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지어졌는데 이렇게 카무트밥만 먹어도 이게 굉장히 네. 고소하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옥수수 식감이 씹는 맛 좋더라고요. 같아요. 예, 저는 톡톡 고기 먹는 것 같았어요. 누룽지로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이게 맛있을 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쌀알보다는 입자가 한 2배 가량 크거든요. 그리고 표면이 아까 옥수수 씹는 식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수수도 일반 옥수수가 아니고 찰옥수수. 맞아요. 톡톡 터지는. 네네네. 식감도 좋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맛있어서 좋아요. 맛있어서. 네, 그죠. 카무트밥을. 맛없어 네. 안 먹어요. 맛있다니까. 저도요. 구수한 냄새가 나죠. 네.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드시면은 좀 보슬보슬할 수도 있어서 네. 카레랑 같이 버무려 드시게 되면은 이게 좀 뭉쳐지면서 또 카레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을 수가 없어서. 준비해드렸거든요. 네. 카무트밥 위에 이제 카레를 얹어 드렸는데 맛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미리 먹었습니다. 네. 오동통한 게 씹히는 맛이 치감이라 그러죠. 이게 톡톡 터지는 그 치감이 굉장히 고소하고 네. 그냥 한마디로 맛있어요. 그냥 맛있죠. 밥만 먹어도 아니, 맛있는 거 같아요. 저는 불고기 먹는 것 같아요. 불고기. 근데 활력이 있어요. 카무트밥도 더 맛있는데 카레 진짜 맛있다. 카레랑 카무트밥이랑 이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입안에서 맞네. 식감이랑. 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예. 쌀이 약간 이렇게 찰기 있게 씹히는 게 더 약간 탱글탱글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왕의 잡곡 아니면 이제 여왕의 잡곡, 영리의 잡곡. 좋은데요? 배도안의 주식. 배도환 씨는 카레는 좋아하세요? 예. 칼 다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예전에 나가 살 때는 간편하게 먹는 거니까 카레를 늘 먹었죠. 그래서 그때도 살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우리가 탄수화물 좀 줄이려면 아까 보니까 그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부터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채소류부터 먹어서 이렇게 오는 거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점점 나중에 최대한 나중에 탄수화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쌀밥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카무트밥 만들어 먹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카무트밥이 고기가 씹히는 맛이 나. 맞아요. 아이 고기구나. 고기네. 고기도 들어있습니다. 네, 고기가 들어있네. 네. 야,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카무트밥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기까지 했는데요. 그럼 궁금한 게 카무트밥 먹을 때 주의할 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카무트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카무트에는요,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소화에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더부룩한 증상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하루 권장량이 120g입니다. 이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카무트는 이 캐나다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으니까요. 꼭 정식 수입된 카무트 정품인지 확인하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탄수화물 줄이면서 건강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쉬고, 그죠? 우리는 안 쉬고. 우리는 안 쉬지만, 네. 근데 내일은 이제 3월이 시작되니까 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괜시리 설레는 것 같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